자산부채 평가 다시 개요. 저번에 조금 이제 다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조금 중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라가진 않았을 테지만 다시 잡긴 잡아야 되지만 아무튼 그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그 살려가지고 오늘 원서를 한번 끝까지 읽어볼 수 있도록 하죠.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끝까지 읽어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 그냥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체크해놨다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질문하고 이렇게 컨셉 풀고 그럼 이거 다는 끝나고 감가상각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읽고 모르는 거 체크해놨다가 한 번에 모아서 질문. 자산평가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달라지므로 자산평가는 기업회계상 매우 중요하다. 기업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을 역사적 원가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보유기간 중 시가가 올라도 평가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 역사적 원가로는 목적적 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산의 시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수주의 관점에서 저가법을 적용하여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있다. 자산평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세법은 자산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세 형평이나 조세저항 해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법보다는 원가법이 더 적절하다. 시가법을 적용하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조세저항이 유발되고 미실현 손해의 공제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보유기간 중에 자산의 잔고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 규정, 매입, 자가제조, 건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수증받은 자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함. 등록 매화세, 그 밖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단기 매매 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은 매입가액. 왜냐면 요거는 부대 비용을 다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하니까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건 그 약간 일반적인 회계 처리랑 거의 비슷하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합계 취득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비례해서 안봉계산 부당행 계산뿐인 규정식다. 유가증권을 만약에 매입했을 때 주식을 10,000원에 매입하고 취득 부대 비용 200원을 제출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요건 그냥 단기 비용 처리되고 10,000원만 취득가액으로 봐가지고 지금 취득가액으로 봐. 매도 가능 증권 같이 그냥 일반적인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하는 걸 취득가액으로 하고 일괄 구입했을 때는 시가로 안분해가지고 1대 2니까 6, 3 이렇게 하고. 자가 제조 건설한 자산 법인이 자기가 제조 건설한 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건설원가의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건 건설 원가에다 부대 비용도 회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가는 거지. 교환이나 취득한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대 비용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보통 그러니까 KIFRS 한국재테크 기준 즉 회계에서는 교환거래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먼저 재고한 자산의 공정가치고 그다음에 그게 불분명할 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한 경우는 취득한 자산이고 사업실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각 정보의무로 했는데 범세법은 상업적 실질 여부랑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무조건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부대 비용이 있으면 취득하여 가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 사업적 실질이 없다고 치면은 얘는 100 이렇게 계산했는데 재고한 자산의 정보금액 이때는 무조건 실컷 자산의 시가로 공정 그러니까 입금산이 100 유보해야 되고 300, 300일 때는 재고한 자산 정보 치렀는데 취득한 자산의 시가 210으로 봐야 되니까 90 유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은 배출권 및 배출 허용 총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합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는 배출권 및 대기관리 권역이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활동받는 배출 허용 총량의 취득가액은 무조건 빵으로 한다. 왜? 입법 취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하고 기업은 검출가에 각 기업이 감출 사용량에 남을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어요. 구입할 때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가는 시가액을 빵으로 평가했다. 빵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빵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빵으로 한 이유가 맞아.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으로 해야 이거에 대한 일체 가격의 그런 변동,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없이 재정학에서 그때 배웠던 재정학에서 똑같이 이거 배웠던 각 기업의 그런 수요,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을 오염을 배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에 따른 어떤 그런 걸로만 가격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런 한마디로 재정학에서 제시했던 그런 모델에서의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현실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 그러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취득가액이 아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조건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취득가액이 장부 금액이 생기면은 그게 무조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거를 아예 하지 않다. 빵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이걸로만 가게 정한다. 그래서 안 돼. 역시 지금 벌써 다시 반복을 하니까 또 했던 게 다시 이해되죠. 외국 자회사 요거는 근데 좀 물어봐야 되고 요거는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 예를 들어 A법인이 B법인의 토지와 살금 50을 현물 출자하고 수익을 받았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존 법인의 현물 수가 수익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을 한다. 현물 출자를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적격 물적 분할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현물 출자 시등자산의 시가랑 동일하니까 어차피 주식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현물 출자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에 취득하라 그러지. 기존에 있던 데한테는 내가 현물 출자를 해도 그거랑 별개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은 취득 당시 그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그래서 양도손익이 생길 텐데 애초에 현물 출자한 때는 그거를 받는 주식도 내가 현물 출자한 시가가 동일하게 되니까 어차피 시가를 주식의 시가로 한다. 앞에 사례에서 A법인 현물 출자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 다음과 같다. 기존 법인 했을 때는 투자주식 260 그러니까 차익금 50을 현물 출자했어. 토지 정보가액 100 그다음에 차익금 50을 나갔어. 그리고 주식을 줬을 때는 이때 주식 시가 260으로 보니까 유전자산 처분이 210이 생기고 이번 주식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보니까 300에 50해서 순자산의 시가 250하고 여기서 보고 150 나오고 유전자 처분이 200. 이와 차기처럼 현물 출자 유전자산 처분 이익이 입금에 사입 때 법인 세액 과세 되나 현물 출자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므로 세금을 납부할 자본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 이럴 때도 똑같이 적격 물적 부담이랑 똑같이 압축계약 순환금을 순금 사입할 수 있다. 회사 입금 사입한다.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생겼을 때 추진한다. 피술자 법인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하여 그런다. 앞의 사례에서 B법인이 현물 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인 300을 취득하여 그러므로 300하고 50 차익금 생기고 자본금이 아까 액면가액 40으로 줬으니까 40 자본금이 생기고 나머지 주초금은 110. 시장은 입금이 없으므로 현물 출자를 포함해서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적격 물적 분할도 현물 출자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처리한다. 물적 분할하면 분할법인 특정 사업에 순자산을 이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음으로 물적 분할을 현물 출자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물적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취득가액과 같다. 물적 분할로 취득한 자산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물적 분할로 순자산의 시가 취득가 분할 신설법인은 취득한 자산의 시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이거는 뒤에 보면 되긴 하지만 이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P가 S를 합병하고 합병 대가로 주식을 교부했으니까 내역이 다음과 같다.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은 합병 피합병을 순자산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따라서 양도가액의 합병은 순자산에 장부가액을 적으면서 양도시키는. 피합병법인 양도성이 합병의 각상도성 입금 또는 성금에서 합병한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 양도성을 과세한 경우 피합병법인 피합병은 자산이 시까지 취득한 것으로. 합병 양도성을 과세하면 거액의 세금보다는 합병을 곤란하고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처액을 빵으로 하고 빵으로 하는 피합병법인 소멸되어 그 후에 피합병법인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 피합병의 자산을 장부가액을 승계해야 된다.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적격 합병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완전 소멸하는 맞아 그 조건에서 사업 계속성이 되려면 결국엔 완전 소멸하다시피 가사합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적격 합병을 했다라는 건 내가 그냥 막연하게 했었는데 아까 결국에는 이쪽을 소멸시키고 저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합병일 경우에 거의 적격 합병 요건으로 보는 거구나. 정확하게 합병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적격 합병 시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을 빵으로 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봐서 앞에 사례에서 시급해 그 밖에 그는 취득자의 시가로 200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일단 주식을 반납하고 기타 예산을 받아 그는 이게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종여 합병시 과세되는 특수환경도 분야반 이익과 이재반을 더한 금액 금전 등 기타 예산을 뺀 금액으로 하니까 앞에 사에서 자본 거래를 분야반은 이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합병으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적격 합병 시에는 종전 주식 정보의 50에서 분야반은 있고 플러스 이자배당 10 그래서 마이너스 기타 예산가액 10을 빼면 50 비적격 합병 시에는 의자배당 120 해가지고 기타 예산가액 뺀 160이고 이걸 주시고요. 특수환경부터 자본 거래를 분야반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의자배당이 여기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받은 거에서 의자배당을 구할 때는 여기 10만큼, 여기 120만큼 튀어나오는 거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경우니까 나머지 받은 걸 다 그거라고 봐가지고 여기 안에 이미 의자배당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의자배당 순수 의자배당 기타 예산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적격 합병 때는 이것만 딱 튀어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특수환경으로부터 확실히 이거는 뒤쪽 합병을 보지 않고 그냥 보면 이게 처음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합병을 보고 보면 사실 그 소리를 그 소리 써놓은 거라서 합병을 안 봤을 땐 이게 뭔 소리하고 한참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네. 뒤에 합병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설명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 거래로 분야받는 이익이 있는 경우 비적격 합병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량으로 분야받는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이 의자배당으로 또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비적격 합병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 분야받은 이익을 의자배당을 계산할 때 교부받은 주식이 시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주식 시가에서 차감하도록 하겠다. 이건 봐야 되는데 뺑뺑이 취득한 자산에서 이렇게 하고 빨리 하려니까 이거 시간 또 외워두는 게 좋겠다. 즉 분할로 취득한 자산 또 분할이랑 똑같은 게 또 합병이랑 또 비슷하니까
차단하고 수술을 발행했다고 치. 면제. 경우 시간을 추천하는 내용판에 해당되는 경우에 금산의 과세를 연할 수 있다. 그래서 최면제 이게 대한 과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채무 실처자는 말이야. 그래서 만약 채무자가 과세 이행을 구비하지 못할 때는 똑같이 대여금 나오고 저가 입금이니까 송금처를 한다. 그래서 이 송금 처리는 출처자의 목적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는 불가피할 땐 대상상각, 거래처의 우위를 뒤덮기 위한 기업 준비, 기본 투상 이익을 분양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보는 거죠. 채무자가 만약 과세 이행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입금 불상입해가지고 이행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행시킨다는 거는 세무가 아직 면제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결국. 회생계획인가 하는 그런 어려운 거니까 이걸 이행시킨다는 거는 채무 면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채무가 완전 면제됐다고 보질 않는 거지 아직. 볼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이행을 시켜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도 아직 진행 중인 거지 완전 이루어졌다고 보기 않고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얘도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이행시키는 거지 그 처리를. 저쪽에서 이행되는 거. 그러니까 꼭 저쪽에서 입금만 이행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사실 상황 자체를 잠깐 스탑해놓고 이행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도 채무를 면제되는 그런 상황을 스탑해놓고 이행시키니까 얘는 따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거지. 여기도 아직 채무 완전 면제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상태면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진행 중인 거니까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종료돼서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 중간 위치에서 시간을 끌고 가면서 기업이 살아날 때까지 유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 면제 이익을 이행시켜준다는 말은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다는 거니까 채무 자체는 일단 이제 청산이 됐다는 건데 다만 채무 면제 이익은 생기지 않고 유보한 거니까 중간 위치에 서서 기업이 회생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비용 처리를 하면 완전히 종료가 돼버리는 거니까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렇다고 채무는 일단 면제는 해줬고 그 비용 처리 되기 그 직전 중간 단계에서 얘도 머물러 준다는 거지. 특성 경우인 거지. 그래서 과세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를 보고 과세현은 과세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보증 최근 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산 채권의 취득 당시 시가인데 요거는 특별하게 대체하면 송금사한테 대송금이 주식 장부액으로 정한되어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송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면제 과세현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업무보험 가시금과 보증 채무 대위 변제 부상 채권을 출처 전환에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하고 한다. 이거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대충 알 것 같긴. 그 밖에 채권 출처 채권의 장부액으로 본다. 그다음에 공익법인 등 기부하는 자산도 일반 기부금 해당 단체 공익법인 등 기부하는 자산은 다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 특수관계 이외자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자의 장부액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근데 만약에 징여재산이 부과된 취득가액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은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인 이외자로부터 받은 건 장부가액으로 기사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인데 요거는 뭔 소리인지 좀 다시 물어봐요. 자산은 시가로 보고 공익법인 등 기부받는 자산
그래서 만약에 일반 기부금액 지급법인 비자나 토지를 했을 때는 장부액으로 보니까 토지는 나을 경우 기부금으로 보므로 장부액을 토지기로 해요. 근데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시가 좀 큰 금액으로 금액 기부금을 보므로 시가로 보거나 법인세법은 시가를 무조건 보기로 하니까 만약 시가가 장부보다 가할 때는 얘는 장부액으로 기부한 거로 보지 마. 얘는 무조건 시가로 보니까 시가에 완전히 달라지므로 얘는 입법상 보완이 요구되고 있고 이건 아직도 안 고쳐 있어.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짜 이건 사람들 반드시 필수적인 이런 오류니까 이거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존에 시행되는 법에 있는 오류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상한 법 새로 막 만들 게 아니라 당장 급한 법 만들긴 해야 되지만 당장 급한 법을 만들긴 해야 되지만 쓸데없이 막 그런 거 만드는데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의 오류부터 잡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들 사랑이 돼가지고 죄송해요. 새로운 법 만들기 급급하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의 오류부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시행되고 있는 법의 오류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대해서 몇 년째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몇 년째 보완이 아직도 안 되네. 고가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나가면 되는 거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를 매입한 경우 양도자가 특수관계나 부당행위사인 부인규정을 적용해서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고가를 매입했을 때는 특수관계이면 부당행위사인 부인규정을 적용해서 시가 초과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준 거니까. 더 비싸게 사줬다고 더 비싼 만큼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아. 그러나 거래 상담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기부금액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정상가액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율성 원리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기부금을 보는 거고 그래서 시가초과 금액을 보지 않고 정상가액 130%된 70% 초과된 70%만 성공상 이걸 정하는 거. 왜 저가 매입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할 땐 더 싸게 매입한 거니까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주시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로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 매입가액의 차익을 입금으로 보고 금액을 자산 취득가액에 무조건 포함시켜. 고가 매입했을 특수관계인은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로 취득가액이 아니고 비특수관계인은 정상가액의 초과액인 기부금으로 취득가액이야. 저가 매입되는 특수한 개인으로부터는 입금사인법 취득가액을 포함하고 위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주고 이렇게 시스템 정리되군. 기업회계 기준 자산 취득과 관련한 강제 매입한 채권은 현재 가치를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업회계 기준은 자산 취득과 관련한 강제 매입한 채권 현재 가치 채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맞아. 자산 취득과 관련한 강제 매입한 채권 맞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구충당부채 같은 거. 보구충당부채가 아니라 그 뭐지? 아무튼 그 회계 유형자산의 앞에 나오는 반면 중재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와 달리 강제 매입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기업회계에 따라 현재 가치를 평가한 경우에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세무조정을 하고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에서 동안 세무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얘는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세무조정해줘야 되니까 세무조정 업무의 부담이 상당했지.
따라 현행 법인세법은 현재 세무적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자산 취득과 관련된 강제의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제 차익을 이용자산 취득가액을 일단 계상했을 때는 회계처를 일단 수용해 주는 거야. 이용자산과 함께 취득한 강제 매입 채권만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재고자산과 함께 관련 매입 채권 명목 가치를 무조건 평가하는 점을 유의한다.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강제 매입 채권의 평가 예시를 건물 취득과 관련된 채권을 매입 그 건물 이용자산의 경우 재고자산의 경우 세무조사 결산서의 채권 100 현금 100 명목 가치로 하면 이거고 세무수령 경우는 이거 없어 계상을 했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현재 가치 평가했을 때 이용자산 인정해주고 이때는 무조건 입금산이 채권 사심 유보하고 송산이 건물 사심 유보하고 이번만 잠깐만 쉬었다가 하자. 장기환불 조건을 매입한 자산 수익가액 장기 환불해서 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 있을 때는 일종의 할부처럼 급여했다는 거죠. 기업 회계상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 중 저희는 중소기업 회계 주식 부족한 점을 고려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법은 무조건 자산의 명목 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결산상 기업 회계 주단이 현재 이를 수용하면서 세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래서 손익 규칙시기 할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감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도 특례로 해가지고 그건 할부 판매지. 아무튼 매입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현재 가치 처리 현금 조건을 매입한 자산에 대한 결산상 계산한 현재 가치 할인 차감 기업회계 기준 따라 유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가치 평가는 법인 현재 가치 할인 차감 생각을 지급이자로 처리하나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내부분 수입에 관한 입금물상가 지급에서 지급이자로 보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내 어떤 수익으로 그 배당 금액에서 생긴 그런 이자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회계처럼 이렇게 한 거죠. 원천이 되나다.
이러면서 대출 대상도 아니고 어차피. 그러니까 회계 처리만 이런 거죠. 법인세법이 장기환불을 매입한 자산에 대해 현저시 평가를 수용한 이유는 장기환불 조건을 매입한 자산은 명목가치로 평가된 현저시 평가된 어차피 법인 전속기간의 소득 금액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세무조정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결산상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저시 지급이자로 보면 회계에 따라 지급이자 송금세무과 내역보면 이게 달라지고 또 원천징수가 제출 의무가 생기니까 어차피 현저시 그냥 송금으로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명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회계 처리 문제인 거지. 회계 처리 문제 이걸로 따로 지급이자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야.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 현재 가치 평가 폐지. 기업회계사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자금으로서 명목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세법은 장기 때 현재 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에서는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로서 명목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세법은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서 현재 가치 평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를 좀 봐야 되겠는데 장기 연불 매입 현재 가치 평가 원칙은 명목가치 평가지만 특례상 결산의 현재 가치 평가라는 수용해주고 장기 금전 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명목가치 평가하고 명목가치 평가 현재 가치 평가 장기 주값 차량을 300명 내용 소변의 전액법 금에 매입하되 매입대금 제5기 말부터 매년 말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48만 6천이다. 회사 단과 시계처럼 경우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에는 상관없지. 이거는 인정해주니까. 현재 가치를 했을 때는 현재 가치도 인정해주지. 이거 상관없지. 세무조정은 없다. 어차피. 결산상 계산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 현상은 가치비까지는 무조건 특례에서 강제정상이니까 무조건 성공산입으로 세무조정 감가상각비는 지가 계산 안 한 거니까 얘는 결산 조정이라서 상관없는 거니까 계산 안 했으면 계산 안 한 거지.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주값은 제5기에 특수한 게 없는 주율에게 3년을 시사한 무이자 조건으로 수만을 되었다. 채권과 채무의 현재 가치는 751만 3,100원 요지율 10%이다. 값과 주율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에 세무조정을 할 수 명목가치를 평가한 경우 대하 이건 이렇겠고 현재 가치 평가했으니 이거 명목가치 평가할 때 세무조정 할 필요 없고 현재 가치 평가한 경우에는 갑 입장에서는 이제 송금물사람이 현재 가치를 정매가지고 명목가치를 바꿔야지. 기억을 못
상관했을 때 입금물산이 뭔가 주얼 입장에서는 입금물산이 현재 성금물산 이것도 정확히 다시 봐야 돼. 대충 알긴 알겠는데 연수급 수입이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3분만 있다. 작은 정신 나섰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연지급 수입이자 지급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인이 원재료를 외상으로 수입하면서 이자 100을 포함해서 11,100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어. 그때 은행이 수출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했어. 먼저.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은행이 먼저 지급을 했어. 그 다음에 법인은 그 후에 일단 후불로 3개월 후 이자하고 해당하는 200도 포함해서 은행에 13,100을 또 지급했어. 이런 식으로 법인이 은행에 지급한 금액 13,100은 수출사에 대한 이자 100이랑 은행에 대한 이자 200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수출사에 대한 이자를 10% 발음 이자는 경우에 뒤에 은행에 대한 이자를 뱅커즈 이자라고 하며 세법은 이를 통틀어서 연지급수입 이자라고. 연지급수입 이자를 기업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나 세법은 수익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연지급 수입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수용하는 특례 규정은 두고 있다. 따라서 연지급 수입 이자를 수입 부대 비용과 이자 비용 중 어떤 것으로 회계 처리하든 세무 조정은 하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다음에 유의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내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사입과 지급이자 송금불사 없이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연지급 수입 이자는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면 지금 명세서 대출 대상이 아니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기업 회계에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수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그치.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을 처리를 한다. 연지급 수입 이자를 이렇게 해서 건너건너서 갔을 때 이에 따라 기업 회계와 세법의 차이가 발생되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지급 수입 이자를 만약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수용을 해준다고. 또 회계 처리는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저는 다음에 유의한다. 얘는 어차피 지급이자로 보지 않지. 왜냐면 거기서 나온 그게 아니니까. 원천징수 대상당이고 지면세 대상당이다. 법인세 비교는 KIFRS는 금융비용으로 보고 법인세법은 수입부대 비용이지만 원칙 특례상 계산을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수용해준다. 연지급 수입 원조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연지급 수입이자 백에 대한 세무조정. 수입부대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똑같고 이자 비용을 처리할 때도 똑같고 이자 매입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를 이자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저수특례제한법에도 재활용 폐자 및 중고자동차 대한 이자 매입세액 규정을 두고 있다.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는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일정 공제한다. 이를 이자 재활용 폐자 및 이자 매입세액입니다.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원재료 뺀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는 세법은 원재료를 보니까 입금물세 원재료 일부 비용 처리 시청한다. 또 다시 봐서 부가가치세 다시 보고 왔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이번엔 기호 재고자산 평가는 기초재고 단기 매입을 따른 총 원가를 기말재고 매출 원가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자산 평가는 각 사업부 소득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과 단가 산정 절차로 구성된다.
재무자산 평가 1개요. 재무자산 평가란 지수자가 당김의 200을 더한 총 원가를 기말 제곱한 배출원가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자산 평가는 각 사람들 소득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법은 재무자산 평가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무자산 평가는 재무자산의 수량 결정과 단가 산정 절차로 구성된다. 진짜 저거 집중력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딱 2분만 쉬었다 가자.
또 정신 났었네. 재고자산 수령 결정 불상 20분간 개발 재고자산 수령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 기록 보고실 조사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계속 기록 둘다 쓰지. 걱정하면 실사의 뜻이 재고 수령을 파악한다. 실사의 결과 실질 재고 수령과 장부상 재고 수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상 수령은 실질 재고 수령을 수정하고 그 차이를 원인에 따라 적자에 기술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때는 차이를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실사 결과 실질 재고 수령과 장부상 재고 수령의 차이가 있는 경우 장부상 수령을 실질 재고 수령으로 수정하고 그 차이를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한다. 실제 수령 장부상 수령보다 부족한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부족 수령에 해당한 재고자산을 현금 매출하고 기장을 누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재고자산의 시가를 입금사에 대표자단 상위를 처벌한다. 사실 입금상 유보로져야 반면에 이거보다 남는데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고자산 평가 오류로 봐 그 남는 수령의 원가를 손꼽았을 때 유보를 처벌. 수령이 부족하면 매출로 봐서는 거. 남아있으면은 재고자산 평가 오류를 한 거예요. 상품 한개 상품에 대한 재고 실사 결과 상품 시가 200이고 원가 100원일 때 부가치가세 대상 기시계 한번 피고 하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아, 자꾸 쉬는 시간이 늘어나. 이때 버텨야지. 진짜 5분만 있다 앉아서 하자. 바로 어차피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금방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줘. 결과는 양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 걸고 론칭하는 브랜드 사업은 내 이름 걸고 론칭한 브랜드 사업이 되려면 내 자신이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기말 좀 기말 좀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품에 대한 재고 실사 결과 때 상품 시가 200원이고 원가 100원일 때 부가치가 있어서 상품 한 개 부족의 원인 불분명일 때는 200이랑 부가치세 합해서 220 대표자에 대한 상여 스물센 플러스에서 216억 상품 원가 100 스물센 유보 상품이 한 개 남아있어. 오히려 이때는 평가 오류를 봐서 오류 수정을 하면 돼. 오류를 봐서 오류 수정하면 되고 상품 100 유보 불쌍해. 송금인 줄 알았는데 송금 불쌍해빈크라고만 쳤는데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원가법과 초과법이 있다. 원가법은 원가의 단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이거는 권세하고 재고자산 개별법 사회삼실법 후유산실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이 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시가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평가 원가법, 저가, 개별법, 사회산출법, 후유산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세법은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에 관계없이 결산상 계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송금으로 한다. 그러나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저가평가를 한다. 다시 하면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세법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방법에 관계없이 결산상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어차피 송금으로 나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없을 때 그런 파손, 부패 등의 사유가 없을 때는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저가법으로 신고했을 때만 저가평가를 한다. 계상을 했을 때만 저가평가 인정해 주는 거지. 이때 한국주택가격 기준 입선출법이 제어서 하루 충실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반드시 정가평가는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주택가격 기준 회계 입장에서는 후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 풀어고 저가법은 저가법 무조건 강제 적용하지. 근데 법인세법은 후입선출법도 허용을 해주고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파손부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저가법 허용하지. 근데 애초에 회계에 따라서 법인세법을 정해지는데 법인세법에서 아무리 수익선출법 허용해도 회계 자체에서 불허해가지고 회계처를 못하면 이게 의미가 있나? 이거는 세무조정으로 수익선출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용만 해주는 거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아니면 과거에 잔재가 남아있는 건지 그냥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후입선출법이 애초에 허용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후입선출법에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 그 후입선출법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적용된 재고자산 영업 종목별, 영업장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이란 한국 표준 산업분야에 의한 중분류 소분류에 의한 영업 종목을 말합니다. 영업 장별이란 영업장 소지지를 말한다. 재고자산 종류별이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말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적용된다면 재고자산 영업 종목별, 영업 장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업 종목이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중분류, 소분류에 의한 영업 종목을 말하면 영업 장별이란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재고자산 종류별이란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말한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를 다음과 싶으면 다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회계에서 영업 종목별, 영업 비영 이렇게 보면 영업 장별은 영업 장별, 사업 장별로. 그다음에 재고자산 종류별은 제품, 상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업장 안에서도. KIFRS 성격과 용도 유사한 지역에서는 동일한 걸 적용하면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관없다. 왜냐면 동일한 일이 동일. 세무상으로는 지역별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애초에 지역별이 다르면 언제 틀려지기 때문에 당연과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제 회계가 허용을 안 해줍니다. 신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품은 제조업, 상품은 도소매업의 자산이므로 다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재우선 평가 방법에 최초 신고, 변경 신고, 평가 방법 최초 신고. 신설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면대 법인세 신고기한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최초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명목적인 부동산은 개별법. 그러니까 최초 신고기한 지난 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했을 때는 지난 신고를 속한 사면도까지는 무신 거라고 어차피 그 후에는 미리 한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똑같이 신고한 평가 방법을 해야 한다. 평가 방법 변경 신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적용하는 사업문제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저거 사업연도 같은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신고에 다른 요건이 세무사정의 승인과 같지도 않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평가 방법에 의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 방법 변경 신고했을 때는 9월 30일에 했으면은
제출한 11기부터 변경하지. 3개월 전까지. 10월 1일에 변경신고서 제출하면은 12기부터 변경. 3개월이 되는 날까지니까. 2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우선 평가원의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의 비교. 최초 신고와 변경 신고의 비교. 이렇게가 들어간다고. 하여튼 재우선 바꾸고 여자증권 보고. 했더니 공부 약간 마라톤 같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든지 앞으로 나가는 거지. 항상 체력이 좋을 때만 뛸 순 없으니까. 항상 컨디션 좋을 때만 그 페이스로만 그대로 뛰어갈 순 없는 거니까 그냥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도착하니까. 결국엔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기록도 중요하죠.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최초 신고.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적법한 최초 신고 시 신고한 방법을 평가하고 무신고 시에는 사입산출법으로 무조건 평가하고 매목적 개별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을 때 변경 평가 적용하는 사람이 이전 3개월 된 날까지 해야 되고 법인세 신고기한이고요. 적법한 변경 신고 시 변경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의미 변경 시에는 사입산출법과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에서 큰 걸로 하고 매목적 개별법으로 평가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 재고자산 평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입산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평가 3년 종료를 이전 3개월이 된 날까지 변경하면 되고 재고자산 평가 유의사항은 어차피 이건 사입산출법으로 신고하나 마찬가지로 된 거죠. 신고한 평가였으나 이런 계산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 변경을 보지 않으므로 착오 금액만 세무 조정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의미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방법 적용단위인 재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규격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품 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총평균법을 신고하고 흡산출법을 한 경우는 규격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총 합계를 해가지고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거랑 실제로는 이걸 평가했어도 의미했어도 나중에 사입산출법이랑 큰 걸로 하니까 총평균법으로 월성금사입 상황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 조정. 결산상 재고자산이 세무상 평가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있긴 셈. 결산 평가 많으면 그 차이가 송금사입한다.
재고자산 일부는 그 다음 3년도에 무조건 다시 추인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원래 재고자산 항상 카페사의 제5기에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자료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제품 성공 언제로 제5기 9월 30일에 제품 평가한 걸 총평가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다. 9월 30일에 적합하겠지. 10월 30일에 제회사 5기 처음에서 성품 평가 원보라 총평법으로 신고하였다. 요때 이때는 수입선출법을 했으니까 적합하게 550으로 들어가고 그 제품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고 장부상 이걸로 했네. 의미 변경했네. 신고한 거랑 사입선출가 큰 걸로 하니까 2,000으로 들어가지. 차액 승무사에 500 들어가고 회사는 제오기 10월 1일에 얘는 10월 1일이면 변경 그러니까 그 변경되지 그러니까 이건 처음이니까 신고 안 한 걸로 보는 거지. 아니지 설립일이 최초니까 최초 신고하는 거니까 얘는 설립일에 속하는 사람인데 법인세 신고기한데 이건 한 거니까 미리 한 거니까 청평법으로 신고한 거 맞지 뭐. 근데 그러니까 최초 설립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때까지는 무신 거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 하고 그러니까 설립을 했으면 법인세 신고기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러면 사입선출법을 했다고 치고 입금상 200 들어가야 되고 원질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인데 총평법을 했으니까 큰 걸로 해서 소금사입 30 저장품 650은 총평법으로 평가했으나 계산 착오로 과소한 것만 입금상에 50 하면 되고 세무상 입금상 200하고 50하고 제품은 소금상에 500 들어가고 30 이렇게 한다고. 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입금 발생 입법 취지 KIFRS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법이니 KIFRS 도입하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 후입선출법을 다른 평가 방법으로 변경하면 거액의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KIFRS 도입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평가 차익을 5년간 나눠 입금에 선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시 KIFRS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법인 KIFRS를 도입하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경우 후입선출법을 다른 평가 방법으로 변경하면 거액의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발생한다.
그치. 흡산시법은 후입을 한데 다른 평가원으로 변경하면 거액의 재고자산 평가 차익이 발생하지. 후입선시법이 가장 최근에랑 마찬가지고 물가가 많이 상승할 때 기업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고자산 평가 차익을 5년간 나눠 입금사판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른 평가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최저 4학년대 평가에서 사람들이 직전 4학년대 기말 재고자산 그러니까 후입선시법은 이걸 적용하지 않는 법인 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적용하면 무조건 강제로 후입선시법이 안 되니까 평가액에서 기말재고 평가액을 뺀 거가 평가 차익이다. 요거를 입금 사입하지 아니하고 5년에 대한 수가 다음 상식에 따라서 뭐를 분할해서 한다. 1개월 미만의 일순이고 또 1개월로 치고 4학년도 개시일에 속한 월을 1개월 5년이 된 날에 속한 월을 계산해서 제한. 태양력에 따른 약에 따른 계산. 입금을 사입하는 기간 중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입금을 무조건 나머지는 다 사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해서 4학년도에 입금을 사입한다. 재원한 평가 차익 입금 비싸고 이 두 개는 오늘 원래 이렇게 하기 싫지만 30분 쉬고 좀 쉬었다가 가고 나머지 두 개 요거는 원래 오늘 저녁 국기법 하는 날이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없다. 요 두 개 이따 저녁에 와서 저녁 공부 때 국기법 할 때 오늘만 딱 요거 두 개 이따가 보자. 저녁. 요거 아예 원서 끝내버리고 오늘만 딱 내일부터는 정확히 국기법 들어가고 오늘 저녁 공부만 딱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이건 이거 마저 보는 걸로. 그럼 내일은 이제 뭐 객관식 보고 복습하면 객관식 보고 다시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합병이나 재산평가 되고 감가상각 금요일날 다음 주부터 나가도 다음 주는 아니지.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세법 공부 시간에 세법을 할 거니까 재정학은 주말에는 얘도 운동을 안 가니까 그 시간대 재정학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재정학은 나머지는 그대로 하기까지 다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 내내 그대로 갈 거라서 주말에도 세법 공부를 하긴 할 거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지. 세법 할 수 있는 다음 주를 안 미뤄도 그럼 감가상각 아마 이번 주 주말까지 써서 공부하면 감가상각 충당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감가상각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에 나갈 수 있지. 다음 주에 충당금도 준비금 부담금 안 나가도 많이 남지. 법인세 이제 거의 다 하게 되는 거지. 세금 빼고 그럼 이제 부가세에 들어갈 수 있어. 유가증권의 범위 평가. 맞다. 이거 이제 이거 끝나지. 평가차 입금 불성 제12기에 기아 IFRS 제출 적용. 회선수판 선선수 변경했다. 제11기말 성판 기말 제거. 걸리네. 45 70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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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기말 상품 기말 직원 40이고 추후 상품은 조정은 90이다. 현재 변경을 소급법으로 하기 전에 세무정 다음 변경했어.
11개월 40, 12개월 평가했을 때 그런 여기서 뺀게 50. 여기서 50으로 나오고 입금불셈 50 해놓고 5년간 빈도에서 10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입금사에 50 들어가고 입금사에 50 유보 해놓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렇게 한다. 이땐 변경했을 테니까 양쪽 조정해가지고 이행시켜놓고 13기부터 나간다고.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30분만 잠깐 30분, 20분, 30분만 잠깐 쉬었다가 운동 갔다 와서 또 저녁에 가봐서 다 보고 끝내. 드디어 사진 뽑고. 어쨌든 복습도 충실히 하면서 나가긴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진도만 빼는 게 아니라 또 앞에가 흔들려 버리면 다시 말씀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시간 조금 있을 때 더 다지면서 가야 되니까.